그래서 마지막 패널 분의 이제 발표까지 다 드렸고요. 그 아시겠지만 지금 세 분께서 그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다 이제 실제로 얻은 지식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공유해 주시는 압축적으로 전해 주시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초과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패널 발표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동시에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으신 것 같아요. 흔히 다른 곳에서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질문 주시는 평면 질문부터 아주 전문적인 질문까지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현장에 있는 질문을 먼저 여쭤보기 전에 질문 사전에 이제 주면 질문을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뭐 아마 올해의 키워드 올해뿐만 아니죠. 지난 뭐 몇 년 동안 그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인데요. 근데 지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미 전 세계의 OEM으로서 그 기업 가치로 따졌을 때 물론 판매 대수는 아직도 한참 못 미칩니다만 1위에 올라섰죠. 당연히 토요타, 폭스바겐을 제치고 올라섰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뭐 당연히 성공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여기 이제 테슬라에서 기존에 근무하셨던 또 이제 엔지니어 두 분이 계시는데요. 두 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테슬라의 성공 요인을 한마디로 요약하실 수 있을까요? 간단히. 그래서 저는 이제 조영기 대표와 방성용 이사께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전기 자동차 전반적인 거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 잘 모르니까 아마 우리 스카빵님이 인사이트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제 느낌에서는 테슬라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그 테슬라는 스타트업이에요, 정말. 그리고 그 화장실에서도 이렇게 스타트업에서 보는 그런 문구들을 매일 볼 수 있거든요. 뭐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소수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 소수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알아라. 피자 한 판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뭐 이런 얘기가 주로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일란을 보면은 그 사람은 저번에도 제가 어떤 데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스타트업 가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히스토리 보시면은 뭐 일란에 관한 책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분은 진짜 그냥 스타트업으로 성장을 했고 스타트업으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스타트업의 생존 전략을 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그런 거를 잘 피해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테슬라의 성공 요인은 스타트업임을 잊지 않고 스타트업처럼 운영을 해서 그렇다라고 저는 봅니다. 방 이사님은 어떠세요? 그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그 테슬라의 성공 요인을 저보고 이제 해석을 하려 그러면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테슬라 근무를 했을 때는 많이 휘청휘청도 했고 그 내부 인원들조차도 테슬라가 성공을 가능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 자체가 2008년도, 2009년도, 11년도만 하더라도 다른 OEM에서 온 사람들이 봤을 때 모델 양산을 하겠다고 하는 모델 S의 품질은 저희들이 일반 산업에서 경험하지 못할 정도의 자동차였어요. 품질 자체가 그 서브파였습니다. 근데 그게 성공한 이유라고 하면은 사실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decision하고 execution이죠. 결정하고 실행 능력이요. 사실 테슬라의 성공 요인을 저는 표현을 하려 그러면은 현대 자동차가 80년대서부터 90년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요인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빨리 결정하고 빨리 실행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게 그 요즘 스타트업 이제 그 fail early, fail often, fail forward란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조그맣게 실행을 해서 조그맣게 실패를 하고 그 조그만 실패를 더 빨리 회복하는 그런 어질리티가 필요가 테슬라의 장점이나 성공 요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깔끔한 답변 두 분 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답변해 주신 거를 이제 요약해 보면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비단 모빌리티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요즘 세상에 특히 이제 완벽성보다는 속도에 더 중점을 두어서 시장에 빨리 적응하는 뭐 그런 것을 이제 성공 요인으로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제 오늘 그 모임의 주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언택트입니다. 결국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연초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혁신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동차, 모빌리티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자본이 들어와서 수없이 들어와서 이제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 그 혁신의 방향, 속도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좀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보죠. 타임머신이 있어요. 1년 후로 돌아갔어요. 그랬을 때 심지어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질 거라는 정보까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그런 걸 아신다고 생각했을 때는 돌아갔을 때 어떻게 사업의 방향을 재수정하는데 뭐를 준비해 보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이제 내 사업의 어떤 방향이나 속도에 대해서 내가 수정을 한다면 이런 점을 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질문은 그 직접 그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그 조영기 대표님하고 곽성복 대표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곽 대표님 먼저 가능할까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플리업 같은 경우 서비스를 이제 미국, 멕시코, 칠레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3월 중순까지 그렇게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는 걸 알고 나서 바로 저희가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 액티브 마켓을 찾아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고객들이 저희 솔루션을 쓰기 때문에 모빌리티 액티비티가 저희는 데이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마켓은 뭐 예를 들어 렌트카나 아니면 로컬 서비스 마켓은 이제 갑자기 액티비티가 70%가 죽어버리고 물류 쪽은 뭐 막 30%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걸 데이터 수집을 해서 4월 달에 이제 완전히 이제 피보팅을 하게 되거든요. 서비스 피보팅을. 그래서 제가 알았다면 그걸 갖다 미리 적용을 했겠죠. 그래서 2020년도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렌트카라든지 아니면 카쉐어링 쪽이라든지 아니면 또 로컬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오일 앤 가스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마케팅을 다 줄였을 거고 오히려 디스트리뷰션, 즉 지금 유통이나 물류 쪽은 굉장히 코로나 전보다 약 35%가 액티비티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지금 운전자가 드라이버가 없어서 문제인데 그쪽에다가 몰아서 그 마케팅을 지시를 했을 거고요. 올해 1월부터 저희는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그 워크포스 매니지먼트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사업할 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차를 몰아야 되니까 운전자들이 다 회사에 와서 차를 픽업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오더 받아서 작업 지시 받아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건데 그 솔루션은 저희는 2018년부터 해놨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더 각광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컨택트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액티브한 그 마켓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세일즈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 대표님은 어떠세요? 만약에 그때를 지금을 알고 그때로 간다면은 저는 테슬라 주식을 왕창 사놨을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근데 저희는 실은 이제 지금 이제 기술을 한참 개발하고 이제 양산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저희가 팬텀 AI가 이제 로봇 택시를 완전히 집중하는 로봇 택시의 스타트업이었으면은 이게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ADAS를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과거로 돌아가도 똑같은 플랜을 짜고 똑같이 플랜을 비슷하게 이제 수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이어링이나 뭐 회사의 그 펀딩을 쓰는 거를 좀 이제 다르게 계획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그 자율주행 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고 지금 미국에는 이제 자율주행이 잘 안 된다는 게 이제 많이 저기가 돼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빅보이 게임이라고 이제 그죠? 포드가 하고 AI가 있고 GM이 이제 크루즈라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M&A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로라라는 어떤 이제 스타트업이 있고 죽스가 있고 근데 죽스는 최근에 또 아마존에 이렇게 팔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거대한 기업 그리고 중국의 회사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아직까지 이제 기술이 아직 무르익지 않아서 그거를 풀리 누릴 수가 없는 그런 게 좀 현실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의 사실은 중국이 무서워요. 중국이 미국은 지금 난리잖아요. 코로나 뭐 지금 지진 뭐 산불 뭐 지금 팬데믹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도 테스트도 굉장히 레귤레이션 때문에 많이 못하고 이 자율주행 개발의 진도가 많이 좀 늦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국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많은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중국은 지금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이런 미국이 좀 멈춰 있을 때 중국은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했고 그런 빅보이들이 거기도 있거든요. 중국에. 한국도 이런 상황에 좀 더 중국에 좀 견제를 하고 좀 더 자극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굉장히 두 분께서 우문현답, 그러니까 현답을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저 이제 과거에 대해서 약간 좀 상상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좀 이제 먼 미래 생각하지 말고요. 당장에 진짜 1, 2년을 보죠. 저희가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궁금하죠. 저희 그룹에서도 지난달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 뭐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분들은 항상 얘기를 들어보고 있어요. 백신 언제 나옵니까? 이거 언제까지 갑니까? 근데 항상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빠르면 연말, 뭐 근데 마더레이트하게는 뭐 내년, 뭐 중반, 내년 후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누가 알겠습니까?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빨리 전향적으로 바뀐다면 당연히 뭐 의문의 여지가 가질 거 없죠. 빨리 속도 내서 따라가야죠. 그런데 보수적으로 봐서 백신이 뭐 그렇게 빨리 개발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향후에도 못해도 1, 2년 이상 간다. 자, 이 상황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 두 가지가 나뉘겠죠. 일반 소비자 관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B2B, 이제 아까 곽 대표님께서 많이 다뤄주신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조금 뭐 두 가지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비슷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앞으로 1, 2년 사이에 근미래가 어떻게 시장이 전개될지 좀 전망 가능하실까요? 예, 그래서 제가 전망하는 것도 2년 내에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제로 돌아가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 공유 경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개인 그 컨슈머 비클 그렇죠 개인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이랑 이제 세 번째는 투어 인더스트리잖아요. 여행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축소가 되고 비즈니스 액티비티 굉장히 이제 줄어들 거고요. 예. 그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빌리티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B2B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컨슈머 모빌리티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반대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디스트리뷰션, 유통 그리고 라스트 마일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로지스틱스는 이렇게 말씀드린 순서대로 액티비티가 늘었어요. 지금 물류 고도화랑 자동화 그리고 이제 거의 서비스 고도화가 계속 가속화될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거기가 이제 지금 당장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이 많이 물려 있지만 1년, 2년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슈머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돈을 아껴야 되는 입장이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B2B 중에서도 이쪽 그 디스트리뷰션 투 로지스틱스까지는 거꾸로 방향이죠. 우리한테 딜리버리 되는 것부터 포트까지 그쪽으로는 이제 돈이 계속 들어오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충분히 새로운 그 서비스 고도에 대해서 투자할 여력이 있고 또 이 인더스트리가 아마존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아마존이 도어투도어 풀피먼트부터 딜리버리 로지스틱 서비스 다 혁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쫓기는 인더스트리예요. 예. 그래서 계속 저쪽에서 누가 혁신을 하고 있으면 그걸 배워서 또 적용하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고도화해 나가면서 할 거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시장 주체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인데 정부가 지난 몇 년간 스마트 시티라는 걸 굉장히 추구해 왔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 시티는 대부분 컨슈머 그 모빌리티랑 연동돼 있잖아요.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체증을 해결하고 또 환경을 개선하는 게 그 정부 스마트 시티의 주요 목적인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몇 년간 교통 체증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주체 자체가 스마트 시티를 기다렸다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스마트 시티 자체를 갖다가 물류 중심으로 다시 재편해서 그림을 새로 그릴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동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예 그 물류 컨슈머가 아니라 물류 중심으로 스마트 시티 재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다른 주체가 저희가 얘기하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큰 축이 돼서 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컨슈머 모빌리티가 줄어들고
커머셜 모빌리티가 성장하고 스마트 시티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 예. 광 이사님께서는 어떠세요? 아, 뭐 저는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개발을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입장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곽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그 풍선 효과라는 거를 부동산에 많이 빗기어 쓰는데 사실은 똑같은 애널로지가 여기에도 적용이 될 겁니다. 사실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UAM 자체도 사실은 베이에리아라든지 다른 쪽에 그 교통체증에 그 어쨌든 사람들이 느끼는 피로에 의해서 시작을 했던 산업들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 필요는 없어질 거고요. 개발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특히 서플라이 체인 쪽과 리스크 매니지먼트 쪽에 더 많은 인력이 투자될 겁니다. 과거에는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더 싸게 더 좋게 만드는데 향후로는 사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서플라이 체인 쪽에 더 집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 요인, 외부 요인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 패널들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그냥 제가 뭐 잠깐 짧게 코멘트를 붙이자면 정부의 정책도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이제 짧게 한 5년 정도, 5년 반 정도 자동차 회사에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 어떤 요소 기술이 어떤 거는 속도가 더 빨리 가기도 하고 어떤 건 느리게 가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아주 간략하게 예를 들자면 이제 올해 또 미국 대선이 있죠. 올 하반기에.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다시 되느냐 아니면 민주당으로 넘어가냐에 따라서 사실 OEM들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예를 들어 이제 민주당 정부가 만약에 이제 정권을 바뀌게 된다. 그렇게 되면 EV의 시장의 가속화를 좀 바라보는 경우도 많고요. 왜냐하면 이제 친환경 쪽을 더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좀 트럼프 정부가 재선한다. 그러면 오히려 자율주행 시장에 좀 더 이제 속도를 더 기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이제 아까 V2X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V2X는 사실 오바마 정부 때부터 굉장히 이제 추진을 하려던 그런 기술이었죠. 사실 그건 이제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국가가 주도해야만 갈 수 있는 성격이 있는 그런 기술인데 오바마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 가면서 약간 그 논의 테이블에서 이제 제껴놨었죠. 2017년, 18년. 그래서 민주당 정부 하에였으면 굉장히 이제 빨리 더 속도를 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당분간 트럼프 정부에서는 약간 좀 홀딩된 상태였죠. 그래서 그 코로나 이외에도 뭐 이쪽 사실 모빌리티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외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의 정책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그 현장 질문을 좀 몇 가지 꼽아 보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볼까요? 트러킹 회사들이 소송 때문에 많이들 망한다고 들었는데 그 업계에서 우버처럼 거대한 단일 회사가 등장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 그런 게 등장한다면 테스트 인바이러먼트가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 곽성복 대표님께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예, 그 소송 때문에 많이 망한다는 거는 이제 정말 지엽적인 얘기고요. 네, 지금은 정부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물류 활성화를 위해서 애즈가나 하이웨이에서 그 고속도로에서 잡지도 않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시간 운전하고 30분 쉬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운전자 요번에 이제 우버도 똑같은 경우를 당한 것처럼 트럭 회사로서 직원들을 제대로 고용해서 그 실업수당이랑 이런 거 줄 수 있도록 그 사대보험 들어주고 하는 회사들은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이제 고용처럼 보이는데 컨트랙터로 쓰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영세한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이제 고용법에 걸려서 이제 많이 망합니다. 네, 그런 회사들 안타깝게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그런 회사에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그 이 트럭 쪽 그 서플라이 체인 쪽을 보면 이미 거대해진 회사들이 많이 있죠. DHL이라든지 UPS라든지 FedEx라든지 이제 브랜드 로지스틱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을 다 묶어서 도어투도어까지 이제 딜리버리 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 비율이 그렇게 큰 회사들이 있어도 전체 시장의 8%못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롱테일한 마켓이고 굉장히 로컬 서비스가 많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근데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굉장히 큰 그 그림 중에 하나는 저희가는 아니지만 아무튼 시장에서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율주행 트럭이 나오는 거예요. 자율주행 트럭이 나와서 그 하이웨이에서만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웨이 거점 터미널마다 자율주행으로 하이웨이 그 트럭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해소시켜주는 물류 수송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굉장히 자이언틱한 회사들이 나오고 나머지 트럭 회사들은 로컬만 담당하는 그런 회사들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은 이제 지금 막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트럭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한국처럼 뭐 서울에서 픽업해서 부산까지 딜리버리하고 그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 롱비치에서 픽업해서 아리조나로 가고 아리조나에서 텍사스. 그래서 롱비치 그 LA로 들어온 물건이 뉴욕까지 가는데 트럭에서 7번을 거쳐요. 예,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한 번에 그걸 쫙 다 달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이 그 트럭 쪽에 들어오면 그 저희가 말했을 때는 드라이버리스,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는 형태는 아닐 거거든요. 왜냐면 어셋 때문에, 어셋 라이빌리티 때문에 운전자는 꼭 있어야 되고요. 누가 그 하이제킹해서 훔쳐가면 안 되니까. 대신에 하이웨이에 있어서 레벨 3까지만 돼도 할렐루야죠. 그러면 11시간 달려야 되는 걸 갖다가 뭐 정부랑 규제로 잘 협상해서 24시간 달릴 수 있고 안에 화장실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엄청난 그런 거가 지금 비전이에요. 지금 트럭 자율주행 트럭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캘리포니아에서 딸기 실어서 뉴욕까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지금 7일 걸리는데 자율주행으로 달리면 3박 4일에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딸기 값이 2배를 더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트럭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 하이웨이 트래킹만 잘 되더라도 굉장히 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가 새로 발생할 수가 있다. 예,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레벨 2하고 레벨 4 위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레벨 3의 상용화에 대해서 미국 동향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했는데요. 혹시 네. 잠깐 네, 그럼요. 예, 아주 네, 좋은 질문을 하셨고요. 보통 이제 레벨 3를 어디다가 넣는가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레벨 3가 ADAS의 영역인가 아니면은 autonomous vehicle의 이제 영역인가.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제 ADAS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측하건대 이제 뭐 저희가 물론 좀 주관적이지만 레벨 1, 2가 이제 정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레벨 3가 있는데 레벨 2 플러스라는 또 말도 있어요. 레벨 2 플러스. 그게 이제 결국에 이제 레벨 3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제 레벨 3도 대부분은 이제 하이웨이에서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그냥 오토파일럿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레벨 2의 오토파일럿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 테슬라도 L2를 타고 하이웨이에서 LA에서 뭐 쭉 가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뭐가 다르냐? 그게 뭐냐면은 이제 레벨 3부터는 이제 라이빌리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지금 OEM이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테슬라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오토파일럿 때문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여러 죽어 나갔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테슬라가 뭐 징벌적 뭐 배상을 하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소송 가가지고 블랙박스 봐가지고 이제 하지만 레벨 2는 기본적으로 휴먼 드라이버가 슈퍼바이징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시스템이 오동작을 해가지고 폴스 브레이킹이 발생하거나 막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면은 당연히 OEM이 책임을 지지만, 그죠? 리콜을 하게 되고 이제 책임을 지지만 그게 아니라 드라이버가 이제 항상 이제 페이 투 더 로드 하는데 이제 불주의해서 사고가 나면은 L2는 전혀 L2 입장에서는 전혀 이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또 장점이거든요, 또 OEM한테는. 근데 이제 레벨 3가 되면 이제 그런 부분 일정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똑같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하이 고속도로에서 그냥 오토파일럿을 즐기는 거지만 그 개런티 해야 되는 보장해야 되는 그런 세이프티의 레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저번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레벨 3가 정말 지금 그 배틀필드예요. 여러 개 많은 이제 현대나 포드나 GM이나 그 다임러나 그 레벨 3를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의 형태가 결국 이제 레벨 2 플러스 뭐 레벨 2.9 뭐 이런 말도 하긴 하지만 뭐 레벨 2 플러스의 형태로 시장에 먼저 나올 것이고
조금만 지나면 진정한 레벨 3가 이제 좀 시장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문에도 좋은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휴먼 카 인터랙션. 그 자율주행과 이제 사람이 언제 그 테이크 오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터랙션 할 거냐. 그런 거에 있어서 레벨 3가 이제 그게 정말 토픽이거든요. 논쟁거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그 테이크오버를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잠에 빠질 거고 잠을 잘 거고 그럴 텐데 어떻게 그거를 할 거냐. 뭐 전기 샥을 줘가지고 사람을 깨울 거냐. 그죠? 그게 이제 거의 불가능하고 완벽하게 그걸 못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DMS라고 하죠.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서 드라이버를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또 들어가게 되고. 근데 이제 또 문제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졸음이 왔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걸 어떻게 깨울 거냐. 어떻게 인터랙션을 할 거냐. 그게 이제 또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레벨 3의 그 휴먼카 인터랙션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지금 좋은 질문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더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다 다루지 못하는 점 정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메인 세션의 패널 토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마치기 전에 이제 세 분 패널들 발표해 주셨는데 혹시 이제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뭐 짧게 코멘트 있으시거나 그러면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코멘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뭐 짧게 인사도 좋고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오랜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이 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코트라를 통해서라든지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모빌리티랄까 서비스가 이제 시작되는 마켓이기 때문에 한국이 정말 더 그런 좋은 기회들을 많이 잡는 그런 좋은 회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실리콘밸리에서 하면서 계속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처음으로 이렇게 웨비나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300명 가까이 되는 오디언스 앞에서 이렇게 웨비나를 하게 돼서 기회를 줘서 코트라에게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되게 즐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팬텀 AI가 이제 한국 지사도 만들었거든요. 3월 초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하면서 오토노머스 셔틀은 좀 단기간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오토노머스 셔틀,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좀 가능하게 하는데 좀 비즈니스를 하고 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메인 세션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